요즘에 저도 이제 매크로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덥다라는 느낌. 매크로를 해야 되나요? 지금도 매크로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전망에 대한 무용론이 있죠. 매크로를 보면 무엇이 좋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물이 들어올 때가 있었고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대중의 주목을 받을 때가 있었고 외면받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크로는 장기 시계열을 갖고 그 안에 숨은 함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전망에 대한 무역론은 우리가 꽤 강한 뷰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혼선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실물 경제랑 금융자산 간의 괴리가 그 어떤 시기보다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오늘 제목도 갖고 왔지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들어갔다. 이런 전망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된 하반기에 적당한 시나리오와 적당한 논리로 하나의 전략을 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여전히 매크로는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열매님도 그렇고 좀 궁금한 거 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문 즉답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왜 매크로 전망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냐면 사실 요즘은 이제 2차 전지를 들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나 이제 성과 차이가 다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크로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최근에 가장 당황스러운 게 최근에 미국이 2분기 GDP 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보니까 다 2%대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전기 대비 연율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부터 특히 작년부터 미국 경제 침체 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냥 연착륙, 네. 예전에는 골디락스 네. 이런 얘기가 좀 거의 이제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 미국 경제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고 정말로 경기 침체는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바로 몇 개의 차트를 좀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미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됐죠. 왼쪽 차트는 컨트리뷰트, 즉 성장 기여도입니다. 파란색은 1분기 거였고 주황색은 2분기 최근에 발표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2% 이상의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에서 2.4% 내외이니까요. 잠재 성장률 상당 부분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고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몸을 사렸기 때문에. 네. 근데 안에 내용을 좀 보실까요? 보면 미국 그러면 결국 소비 경제 아닙니까? 네. 근데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성장률이 왜 이렇게 좋았냐라고 보면 여기 투자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재권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설비 투자가 있었죠. 이런 것이 작금의 상황에서 AI 아니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1%의 성장세도 큰 겁니다. 미국의 규모를 감안하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4분기, 또 1분기, 또 2분기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우리는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조금이라도 조망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둔화된다면 결국 올해 연말에 내년 상반기에는 과연 플러스가 찍힐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 부분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있습니다. 네. 앞에 좀 보시면요. 자,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혼선된 선행지표 두 가지를 갖고 나왔습니다. 동일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OECD라는 곳에서 발표되는 선행지수가 있고요. 왼쪽 차트입니다. 오른쪽 차트 파란색은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선행지수입니다. 왼쪽 차트는 장기 평균은 둘 다 똑같이 100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매크로 레진 모형 여기 월마다 나오면서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왼쪽 차트 B금 점선이죠. 이 점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항상 미국 경제는 침체에 들어갔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한 6개월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6월 달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처음으로 침체 신호를 벗어났습니다. 네. 살짝 다시 머리를 고개를 드는 들었죠. 모습이네요. 네. 예. 지난 6개월 동안 제 톤은 똑같았었습니다. 침체 신호가 떴다. 이 선행지표는 실물 경기에 작게는 6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침체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앞으로 연말에는 미국 경제는 역성장한다.
라는 시그널을 드렸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약간 여기 90년대 후반에 동글뱅이 친 것처럼 네. 이때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 90년대 후반에도 침체 신호가 떴었는데 2개월 만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경기 침체를 모면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하이테크놀로지, IT에 대한 강한 효율성이 있었고 지금도 챗 GPT와 AI를 통해서 강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형에 혼선이 있다라면 90년대 후반하고 비슷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OECD 7월달 선행지표가 업데이트 됩니다. 과연 계속해서 침체 신호를 뒤로하고 상승세를 필지 아니면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경기 침체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뒤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텐데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보면 과연 이게 찐 신호일까? 아직은 매크로 지표는 좀 느리다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확답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위로 다시 머리를 조금 들어서 다시 네.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서 시장에서 약간 기뻐했는데 네. 저게 진짜 머리를 드는 건지 다시 내려갈지는 아직은 확신하기 이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세부 지표를 보면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그렇다면 파란색 오른쪽 차트에 있는 컨퍼런스 보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요. 이미 장기 평균 100을 한 몇 개월째 계속해서 뚫고 있고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컨퍼런스 보드를 보면 미국은 이거는 경기 상승세인데 네. 근데 OECD를 보면 약간 침체도 올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혼선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뉴스 헤드라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롤링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롤링 때문에 리세션. 네, 순차적 침체다. 과거 경기 침체 그러면 어느 한 방향이 계속해서 경제 전반에 침체가 있었다면 지금은 제조업이면 침체, 서비스면 확장, 아니면 서비스면 침체, 제조업은 확장 이렇게 뭔가 순차적으로 침체가 가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상당 부분 있었고 오른쪽 차트가 미국의 대표할 만한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제가 동글뱅이 쳐놨는데 보시면 어떠세요? ISM 제조업 지수는 과거 경기 침체에 버금갈 만큼 이미 수축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제 파란색인데요. 확장 국면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서비스업만 보면 경기는 침체가 아니고 오히려 확장세에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파란색 제조업 지수를 보면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요게 중요한데요. 제가 모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6월달 기준으로 침체 신호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OECD 미국 경기 선행지수의 세부 항목들이요. 대부분 제조업 중심의 선행지표이고요. 네. 컨퍼런스 보드는 서비스업 중심의 선행지표예요. 오호. 그런데 제조업 중심의 선행지표 어떻습니까? 지금 ISM 제조업 지수를 비롯해서 아직은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혼선된 상황이 있다. 물론 한 6개월 뒤에 지금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가 분수령이었고 바닥이었다라고 빠른 콜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데이터 디펜던트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제조업 중심의 선행지표를 갖고 미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산술평균한 지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근데 김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데이터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 네네. 또 매크로 데이터는 확인이 좀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네네. 조금 뭔가 인사이트를 좀 드리면 좋으니까 네. 말씀은 약간 혼재돼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지 그거 좀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를 여전히 불안하게 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연초부터 미국 경제는 침체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5월 달에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7월 달에 미국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올렸죠. 네. 저는 현재 미국의 체력상 5월 달 기준금리가 마지막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6월 FOMC를 지나면서 빠르게 7월 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뷰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7월 달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시 높은 금리 수준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도 있고요. 지금 미국 경제 체력이 결국 시차를 갖고 둔화 압력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의 공포가 네. 높아지고 있을 때에는 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지금 나올 때쯤에는 네. 2.4%는커녕 네. 뭐 심하게 보는 분들은 금방 마이너스로 둔화될 거다. 네. 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될 거다. 네네.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네네. 그럼 역으로 네네. 대체 뭐 때문에 미국 경기는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원인은 알아야 우리가 네네. 다음에 나빠질지를 알 수 네. 있을 텐데요.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네. 불안 요인들이 어떤 게 있었냐라고 네. 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자유롭지 않게 미국의 지역 연은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M&A 당했죠. 그리고 큰 은행이 작은 기업을 M&A 하면서 봉합됐습니다. 실제 7월달 FOMC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에 대한 불안은 없다. 자, 그게 2월, 3월 달에 이렇게 크게 불거졌고 네. 지난주에 또 한 번 하나은행이 무너졌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1년짜리 단기 대출로 입막음했다라는 것이죠.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역전세에 네.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유동성으로 틀어막는 것처럼 문제는 저는 이제 틀어막고 있다라는 거. 틀어막고 있다라는 것은 근원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질 게 이미 봉합 단계에 들어가서 지연됐고 이연됐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물가가요. 우리 생각보다 피크아웃 치고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 거다라는 게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꽤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네. 지난 한 6개월 전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올해 연말에 3% 초중반의 헤드라인뿐만 아니고 코어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전에 비해서는 격세지감인 것이죠. 따라서 생각보다 빨리 안정되었다. 물가 수준이 라는 게 두 번째 허들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뿐만 아니고요. 올해 연초와 연말,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하는 올해 경제 전망의 변수라고 그러면 중국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이 3개월 정도 빨라지면서 OECD, IMF 전부 다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죠. 오늘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제 전망의 변수는 또 일본이에요. 네, 그런데 앞단에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올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의 월간 데이터가 한 3월에서 4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중국의 경제 데이터를 보면 저는 중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글로벌 경기의 하방 압력이 좀 이연되고 지연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미국에서 두 가지, 또한 중국에서 한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더 뒤로 지연하고 이연시킨 게 아닌가. 여기서 포인트는 지연되고 이연되면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예 침체가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거기가 최근에 이제 화두인 것이죠. 네. 사실 올 것 같았었는데 그게 한 번에 올 것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지연돼서 온다는 것은 우리 가격 변수들, 시장 참가자들은 다 적응하는 것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을 스탑해야 되는데 여전히 연준 스탠스는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이번 성명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올릴 것이다. 그걸 근저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겠다라는 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피는 입장에서 완전히 어떤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이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결국 탈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늘 그랬듯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약한 고리가 이제 깨져 나갔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그 약한 고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전히 공실도 높고. 근데 생각보다 그쪽에서 들려오는 뉴스플로우나 뭐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잘 봉합이 되고 수습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설령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뭔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네. 않은 건지 네. 혹시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상업용 부동산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택 사이즈가 80조 달러입니다. 네. 7대 3입니다. 주택이 70%, 상업용이 30%입니다. 네. 그래도 상업용 부동산의 규모가 24조 달러입니다. 미국 GDP하고 맞먹습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택 가격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을 보시면 최근에 확 벌어졌죠. 네. 미국의 주택은
가계 디레버리징이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차트 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차트 보이시죠? 근데 주택이 과연 괜찮냐라고 봤을 때 거래량을 보면요. 신규랑 기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열매 의원님이 훨씬 더 부동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높은 모기지 금리에서 기존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물건을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 대비 규모 자체가 10배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호가만 상당히 떠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높은 호가에도 거래를 하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도 둔화압력이고 차트의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공실률도요. 이거는 평균 공실률이니까 어떤 지역의 공실률은 거의 마비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이 사무실이 20%라는 얘기는 뭐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거의 절반이 비어 있는 것도 많다는 얘기 네.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분명히 연쇄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택 가격이 좋은 건 맞다. 그리고 가계 디레버리징이 상당히 견고한 건 맞다. 하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30% 미국 전체 부동산에서 30%를 갖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휘청하고 있다. 여전히. 근데 그 규모가 7대3이라 그래서 30% 소수가 아니고 24조 달러. 미국의 GDP와 거의 맞먹는 수준에 있다. 여기에 한 바퀴 더 들어가서 그럼 이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라고 보시면 네, 다음 페이지 네, 잠시만 제가 좀 찾을게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돈을 댄 거는 네, 오른쪽 차트 네. 표입니다. 지역은행들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잔뜩 해놨다. 그렇죠. 네, 미국판 부동산 PF 여전히 이 연결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무너진다. 하지만 무너져도 뱅크런은 없다. 왜냐하면 연준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대형은행들이 다 사줄 것이다. 오히려 이런 스탠스가 나오면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전략으로 나오죠. 은행의 M&A가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결론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아직 터지지 않았다. 향후에 문제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나요? 근원이 바뀌지 않았다.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금리에서 나타나는 파생 효과다. 네. 근데 파월 의장과 연준은 얘기하고 있다. 무너질 수 있지만 사회 파생 효과가 큰 뱅크런이 없다. 왜냐하면 연준이 담보하고 있다. 제1은행이 사주고 있다. 저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럼 연준만만 믿고 상업용 부동산 괜찮다라고 하면 지금 공시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네. 여전히 공시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건 뭔가 연준이 얘기하는 거와 지금은 유동성으로 아니면 크레딧으로 억누르고 있지만 네네. 과연 민간에서 자생력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순항한다면 정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골디락스의 끝자락에서 잘 안착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앞으로 6개월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변수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봉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 봉합이 되긴 되는데 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봉합이 한계에 이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는 그건 없는 모르죠. 거죠. 네. 예. 저 SVB 사태가 터졌을 하더라도 네. 초유의 1년짜리 단기 대출 프로그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전에 없던 프로그램인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원래 3개월짜리였는데 그런 것처럼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상당히 나이스하게 뭔가 잘 틀어막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저는 이제 틀어막고 있다는 거. 그럼 어딘가 또 터질 거고 또 틀어막을 거고 네. 터질 거고 틀어막을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터져도 틀어막겠지라고 안심하겠죠. 안심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러다가 항상 위기는 오지 않았을까요? 그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이게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SVB 사태 같은 뱅크런을 만들지 않는다면 네. 사실 그렇게 전체 경제에 충격을 줄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개인들이 다 건물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펀드 수익률이 좀 나빠지고 뭐 주가가 좀 빠지고 이런 걸로는 시스템 리스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렇게 GDP 성장률이 좋고 네. 또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재정을 또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작용하기에는 네. 그렇게
그렇게 딱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와닿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누적적으로 몇 년이 가면 네. 그때는 심각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당장 하반기나 내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될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뭐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리스크 콜은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연준이 노력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연준의 뜻대로 모든 게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시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요.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 경기에 되게 민감해질 거고 경기에서 자생력을 잃을 텐데 그게 정부 주도로 아니면 계속해서 괜찮지라는 편향적인 시각으로 순항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그게 불안하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2월 달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봉합했던 사태이기 때문에 6개월, 1년 동안 이런 일이 작게 일어날 텐데 그러면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매 순간마다 한 번씩은 나타날 거다. 그런 불화감을 뚫고라도 미국 경제는 괜찮을 거야 라고 베팅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저한테 묻으시다면 저는 글쎄요. 상승 탄력이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은 결국 저는 이제 금리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빈센트님이 보시기에는 상업용 시장에 문제가 있는데 네. 그 문제들을 이제 봉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럼 이제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거냐인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주택 시장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반면에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네. 결국은 현재 고금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부담이 좀 될 거고 혹시나 더 금리가 올라간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결국 이제 미국의 물가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미국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연준이 승리했다. 네. 이런 섣불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빈센트님 보시기에 네. 정말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이 걱정거리가 아닌 것인지 그렇게 네. 생각을 해도 될까요? 걱정은 꽤 오랜 기간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낙타 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두 번의 큰 예기치 않았던 이벤트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유가 시장에서의 꿈틀거림 더 이상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유가는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빠르게 기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수급이 다시 바뀌면서 유가의 상승세 결국 시차를 갖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타날 거고 근데 뒤에도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근데 지구 반대편에 미국 입장에서 지구 반대편에 보면 과거 글로벌 물가를 좌우했던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러게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음. 신냉정이라고 해서 중국의 값싼 물건이 이제 미국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중간단에서의 상당히 링크를 놓고 보면 어쨌든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낮출 겁니다. 시차를 갖고요. 그리고 지금의 유가 상승은 또 다시 미국의 물가 상승을 높일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래도 이전과 달라진 건 있죠.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살포하면서 틀어막고 있다는 거. 이전보다 비용이 높아질 거라는 거. 저는 거기에 큰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다고요.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거죠. 미국이 지금 경제가 좋기 때문에 완만하게 정말 나이스하게 구조조정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끌 것이다. 너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준이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지 그런 경험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책을 피면서 나오는 좌충우돌 속에서 구조조정이 되겠죠. 항상 구조조정은 그런 시각에서 되는 거니까요. 모든 변수를 감안해서 구조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세트리스 페리부스라는 걸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고정된다고 치고 어느 하나를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구조조정이 미국의 은행권들의 구조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업용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준 얘기대로 구조조정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변의 다른 것들이 과연 상수일 것이냐. 저는 변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물가가 다시 상승할 리스크도 좀 있다고 보시는데 네.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이 6월 FOMC에서 점도표로 2번 인상을 시사했죠.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로 외쳐놨는데 네. 굳이 한 번 인상하고 말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요? 문제는 왜냐면, 예, 네.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점도표는 언제나 바뀔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니까요. 네.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과정은 늘상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국에서 연준의 점도표는 조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지난해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로 상당히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지금 연준 내에서 그 누구도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죠. 앞으로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을 천명하고 있고요. 하지만 연준의 점도표상에서는 내년부터는 기준금리가 또 내려갑니다. 네, 내년부터는 그렇죠. 네. 투자를 2년 정도 놓고 봤을 때 지금부터 2년 동안 한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기준금리는 인상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인하에 베팅해야 됩니다.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논의가 있었죠? 올해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저는 좀 더 길게 보면 채권 시장에서 특히 장기금리가 장대금리 역전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는 인하한다. 자, 그런 것들이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은 연준이 지금의 이 소통이 어떻게 보면 반은 성공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성공이 된다면 굳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고한 대로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네. 그 도화성 같은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불안한 것을 다시 한번 킬 것이냐. 지금처럼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할 거 아니야, 안정될 거 아니야 라고 다 컨센서스가 자리한다면 연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키겠죠. 네. 하지만 저는 그러기 전에 이미 뭐 5월달 아니면 7월달도 거의 마지노선에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도 불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 하나만 더, 네. 한 발짝 더 깊게 질문을. 네. 그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말은 한 5.6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디엄 중간값이니까 5.5에서 5.75 지금보다 25p 인상을 보고 내년도에는 이제 금리 낮추고 보긴 하는데 결국은 그 근저에는 성장률 둔화, 그다음에 물가의 둔화, 실업률 상승을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연준이 기본 가정으로 삼았던 것들이 들어맞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률이 올해 1% 그것도 상향 조정했는데 네. 상반기가 지금 2% 중반 나왔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1% 성장이 되려면 하반기가 거의 0%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시는구나. 네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지금 네. 현재 미국 경기로 봤었을 때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실업률. 그렇죠. 실업률이 지금 여전히 3.6 정도. 네. 완전 그러면 고르시죠. 결국은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 과연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결국은 물가가 낮아지는 그 그림으로 갈 수 있을까? 네. 성장률 높고 실업률 계속 낮으면 네. 결국은 물가도 잡히지 않고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네. 실질적으로 내년도 가게 되면 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될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성장률하고 실업률이 계속 경조한데 네. 과연 내년도 전망을 우리가 지금 믿고 네.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이제 발언이세요. 왜냐하면 연준을 반은 믿고 또 반은 믿지 않는 것인 거죠.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스탠스를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가정을 보면 이미 성장률도 약간 삐걱하는 것 같고 뭔가 물가 전망도 삐걱하는 것 같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 성장하려면 하반기 물론 안에 가중평균으로 감안하면 하반기에 한 뭐 0%보다 조금 위에 나와도 아마 1% 정도 수렴할 건데요. 어쨌든 둔화되는 거니까요. 어차피 마이너스 찍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의 전망이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에 대한 것이 있는 건데요. 고용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오른쪽에 순차 침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의 고용 시장은 왜 완전 고용 실업이냐는 아이러니한 해프닝까지 나오냐면 저는 오른쪽 차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좋죠.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서비스업 상당 부분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20% 언더, 한 4% 정도 차지하는 제조업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겉으로 보면 서비스업 경기가 좋고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가 많으니 경기를 탄다는 것이죠.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 경제는 고용도 괜찮고요. 네. 한쪽에선 계속해서 제조업 단에서 침체가 나올 것 같고요. 서비스업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과거에 그런 적이 없다. 네, 과거에 그런지
앞으로의 세상이 물론 과거가 반복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과거 미국의 100년 역사에서 그 어느 순간에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앞으로 유독 이 순간에만 나타나는 거고 연준이 또 그것을 강하게 자신 있어 하니까 우리는 연준 말을 듣고 안심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배웠던 게 데이터 디펜던트 미국의 경제 데이터를 보고 조금이나마 미래의 가능성을 높여 왔던 저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뭐 세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세상이 6개월, 1년 동안 지속된다고요? 그거는 제가 틀리더라도 제 신호가 잘못됐더라도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상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미국의 제조업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서비스업은 계속해서 활로가 피고 근데 서비스업은 또 따지고 보면 저임금, 경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을 거고 제조업은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가 많을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과 미래의 소득과 소비에 좌우할 수 있는 일자리는 부진하고 지속되고 단기 미국의 소비나 소득을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일자리가 아닌 것들은 계속해서 좋아지는데 그걸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본다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감이 있는 것이죠.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아까 정책 얘기 주셨지만 네. 이렇게 되면 미국 행정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리쇼어링이다 바이든 정책의 대부분이 제조업 살리기예요. 그런데 정책 도대체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이죠? 제조업 살리기로 했는데 이렇게 제조업 지수 고용은 더 형편없습니다. 네. 자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기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더 돈을 쓸 것이다. 네. 네, 밑빠진 독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 서비스가 생각보다 좋은 상황에서 네. 사실 상반기에 증시가 이렇게 날아갈 줄은 네. 누구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뭐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잘 맞은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네. 기억에는 연초에 이런 나스닥의 랠리를 예상한 분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라고 보면 네. 사실 위기로 인해서 연준이 돈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이 좀 풀렸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는 네. 어떻게 보면 금리보다도 금리는 네. 뭐 한 번 더 올리고 내리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다가 내리느냐는 시장 금리에 큰 영향을 안 주더라도 유동성에 대해서 연준의 정책 스탠스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뭐가 하나 부러지더라도 네. 유동성을 진짜 줄이느냐 아니면 상반기에 우리가 SVB 사태를 겪었고 그걸 막느라 고생을 했으니 뭐 큰 고생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주 과격한 축소는 없을 것이다.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유동성이 너무 많다라는 네. 것이 첫 번째 약간의 미스매치가 난 거고요. 두 번째는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연준 이제 시니어론의 서베이인 것이죠. 대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대부분 왼쪽 차트 파란색 상업용 부동산, 주황색 가계입니다. 대출을 옥죄다고 합니다. 네, 대출을 옥죄다고 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유동성은 줄어든다. 그 속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황이 녹록지는 않을 거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해서 한 3개월째 하고 있죠. 그런데 워낙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묻혀가는 것 같지만 대출은 좀 옥죄일 거다. 옥죄다는 것에 과연 큰 은행 말고 작은 은행들이 회피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또 메비우스 D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불안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고용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거죠. 팬데믹 이후에 좀 더 시계를 좀 넓혀볼까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비를 어디다 대부분 하냐면 내구재랑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 수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서비스 소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경기가 괜찮아졌고 거기에 관련된 고용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 미국 경제가 연준이 미래 4년, 5년치 전망치를 주고 있죠. 올라왔는데 이젠 정상 궤도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소비가 조금은 줄고 제조업 소비가 늘어나게끔 바이든 행정부도 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미국 고용이 왜 좋다고요? 서비스업 경기가 워낙 좋아서 서비스 고용이 좋았는데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은 그 부분은 줄어들 거고 부진했던 제조업은 다시 오를 거고 결국 만난다는 거. 이게 연준이 바라보는 것처럼 후행지표인 고용도 이제는 부진하는 말이 좀 이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안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뭐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미국 경제가 조금 계속 현재 상태가 지속 가능하기는 조금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침체가 조금 뒤쪽으로 좀 밀리는 듯한 네. 네. 그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침체를 올해 빨리 올 줄 알았다가 이게 이제 늦춰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더 뜨겁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특히나 흔히 말하는 그 웰스 이펙트가 되게 크게 작용하는 또 경제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상반기 나스닥이 30% 이상 날라갔고 네. 부동산 시장도 다시 반등하고 네. 그러면 원래는 이연될 경기 침체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은 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의외의 자산시장의 강세가 네. 이연되는 경기 침체까지도 네. 약화시켜버릴 가능성. 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죠. 왜냐하면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2008년도 버냉키의 회고록을 보면 시장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사태가 양극화를 확대시켰습니다. 팬데믹으로 양극화는 더 확대됐습니다. FRB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연령별, 분위별의 소득을 보면 더 확대됐습니다. 즉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들, 이 양극화 속에서 자산시장은, 주식시장은 어느 쪽에 좀 더 드라이브가 걸까요? 결국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드라이브 거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 경제가 좋냐라고 봤을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다 좋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요, 주택 좋습니다. 상업 안 좋습니다. 고용 다 좋냐? 연령별로 볼까요? 글쎄요.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제 사회와 제 고용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단에서의 고용이 녹록치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승전, 주가가 좋은데 뭐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어느 하나만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할 수 있을까? 그런 경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면 뭐 박수를 보낼 만하지요. 자산시장 측면에서. 하지만 실물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GDP를 생산과 소득 측면으로 구분한 거죠. 이게 재밌는 게 이렇습니다. 소득 측면에서의 GDI와 생산 측면에서의 GDP, 그러니까 한 나라를 경제를 바라볼 때 생산 측면에서 어프로치 할 거냐, 소득 측면에서 어프로치 할 거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막대 그래프 보시면 GDI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했던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요. 여기 팬데믹 때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 외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지금 어닝 시즌이고 미국의 어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죠. 기업이 소득이 생산을 하회하기 시작했다는 거. 기업이 생산, 즉 지출단에서의 비용보다 소득, 인컴단에서의 하회가 시작됐다는 거. 실적이 좋아질까요? 일부 나스닥과 일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하이테크놀로지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럴까요? 결국 매크로 데이터가 바라보는 것들은 유동성에 대한 축제, 그로 인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라는 버블, 이런 분들이 정상화라는 것이 양극화에서 일반 사람들 아니면 중간 단위로 되돌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반기. 저는 여전히 하반기 경제뿐만 아니고 자산시장을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들 제가 있는 하우스에서는 투자를 어떻게 배우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옵션인가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 좀 더 가변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올해만 투자할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소한으로 좀 사자. 최소한으로 하자. 비중 조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네. 한국의 개인들도 많이 사셨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바로 눈앞에 온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장기 국채를 담는 ETF도 많이 사고 계신데요. 네. 물가가 지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시계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네. 채권 투자도 단기 채권이 있고 장기 채권이 있는데 지금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장기 채권에 대해서 메리트가 높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 상품의 채권이 희소해요. 그렇죠. 네, 자, 아시겠지만 이제 업에 돌아가시면 부자들이요 단기 채권, 단기 상품 갖고 오라고 난리예요. 지금 줄 수가 없어요. 잘못 줬다간 다 역마진이거든요. 네. 그만큼 다 쏠림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가는 지금부터 9월 달까지는 상당히 혼재될 겁니다. 헤드라인은 약간의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근원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연준이 7월 FOMC에서 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첫 번째, 타겟 2%, 25년에나 달성 가능성. 내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미 전망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원 PC를 보겠다. 물론 연준은 모형의 근원 PC를 보죠.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어나운스 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펼쳐지는 8월달, 9월달에 이 두 가지의 혼재된 데이터. 헤드라인은 약간의 반등, 근원은 내려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근원을 본다고 했다는 거. 거기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조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또 최근에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인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BOJ가 그 어떤 작은 아주 조그만 이 변화의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일본도 출구 전략을 펴는 거다라고 네. 보는 쪽도 있고 네. 또 환시장을 보게 되면 엔화가 강해졌다가 또 순시가 또 약해지는 걸 보니까 아직 네. 멀었다, 택도 네. 없다, 네. 여전히 계속 완화한 스탠스 유지할 거다라는 어떤 해석이 많은데 우리 네. 빈센트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공교롭게 10년 만에 아베 회고록이 나왔죠. 네, 아베노믹스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느냐. BOJ는 특히 일본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YCC, 사실 YCC는 두 분이 워낙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만 크게 세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일본이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장기채를 턴키로 규모로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답죠. 어차피 국채시장 없으니 BOJ 빼면 기본 8천억 정도를 그냥 사겠다. 그냥 규모를 산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나갔죠. 네. 그런데 항상 부작용이 있죠. 그러면 오버페이스를 해야 되니까 가뜩이나 채권 시장이 죽어 있는데 민간이 더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약간의 묘수를 발휘했던 게 미국의 2차 세계대전에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타깃으로 결국 규모가 아닌 가격에 대해서 산정했던 게 0.5%, 0.25에서 0.5% 뭐 그런 것들도 다 타깃 아닙니까? 네. 근데 그 타깃조차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밴드로 미국의 FFR, 즉 펀드 레이트하고 똑같이 이제 밴드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저는 근원에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YCC를 더 계속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아요. YCC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유연성을 줬다. 네. 결국 이 YCC의 흐름, 일본이 2012년 아니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양적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킴을 갖고 어떻게 해왔는지의 그 시기열을 보면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엔간하면 펴고 싶은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시장은 또 빨리 세물하기 시작했죠. 이러다가 빨리 긴축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본 물가가 미국 물가를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일본의 춘트라 그래서 임금의 협상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이제 시작하니까요. 그렇다면 일본도 이제 물가가 임금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얘네들도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를 좀 잡아야겠다. 여러 가지 셈법이 있지만 거의 근저에는요. 그냥 긴축보다는 이왕이면 엔간에서는 YCC를 좀 계속하기 위한 그런 유연성이 아니었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긴축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 이런 말씀드렸죠.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 저희 전망을 했을 때 변수가 중국이었다. 근데 네. 이제는 변수가 일본이다. 자, 저는 이렇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바라보면서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의 글로벌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중국이 생각보다 빨리 리오프닝 했던 것처럼 일본이 빠르게 YCC의 유연화를 폐기하고 좀 더 긴축적으로 다가간다면 저는 전망을 그때서야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정책만으로는 엔저가 바닥을 찍고 엔고로 갈 거다라고까지 볼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여전히 엔저는 좀 더 간다. 네. 현재까지 나온 정책으로는 맞습니다. 엔화를 띄울 정도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박사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제 견해는 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출연을 합니다. 아, 네네. 네, 제 견해는 그때를 위해서 좀 아껴두긴 하겠는데 자, 사실 저는 그 이 엔화의 금리 환율 되게 좀 중요하게 보는 게 혹시 네. 이런 건 없을까요?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소싱으로 활용되는 게 사실 엔화 자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작년부터 글로벌리 긴축이 진행이 됐지만 일본에서는 계속 완화 정책이 그렇죠. 펼쳐졌고 맞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네. 어쩌면 글로벌 유동성을 계속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제 일본이 해줬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금리의 상단이 이제 0.5였다가 사실상 1.0까지 열어둔 거잖아요. 네. 오늘도 일본 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본하고 뭐 다른 국가들과의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면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청산 가능성 네. 내지는 더 유동성을 뿜어내는 역할은 이제 못할 네. 가능성. 네.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일본의 통화 정책이 바뀌는 게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바뀌는 것보다 네. 훨씬 더 긴축적인 체감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신흥국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은 항상 청산이 된 적은 없지만 우려감이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 잘하셨지만 1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 도대체 일본은 정말 외딴 섬인가 하고 할 정도로 모든 영국 아니면 미국 수많은 국가들이 다 긴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고요.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죠. 중국도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과거의 엔캐리하고 좀 다른 듯한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네, 글로벌리 지금 물가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네. 왼쪽은 흔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이고요. 오른쪽은 한국을 선진국에 들지 신흥국에 들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주변국, 태국, 중국, 베트남, 한국입니다. 대부분 다 헤드라인입니다. 피크 아웃하고 있죠. 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일본이 드디어 미국을 역전했다라는 거. 유독 선진국에서 다른 흐름. 자, 그런데 미국, 영국, 유로존은 계속해서 1년 넘게 긴축을 해왔고 이제 일본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하다가 역전되니까 이제 스탠스가 크게 바뀌는 이 시점. 그게 아까 박정희 박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럴 때 이제 외환시장이 크게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뀔 것이냐. 근데 일본의 스탠스를 보면 저는 근저에는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서의 유연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당장의 긴축으로 가기에는 또 시장이 좀 앞서갈 거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죠. 아직은 본격적인 정책의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네. 물론 변수입니다. 네. 중국이 깜짝스럽게 3개월 리오프닝을 빨리 열었던 것처럼 네. BOJ가 8월 잭슨홀 이후에 어떠한 큰 변화로 인해서 뭔가 스탠스를 빨리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소용돌이 속에 또 다른 핵심 변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여쭤본 건 일본의 통화 정책은 오히려 글로벌리 유동성을 공급했던 공급자 역할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여쭤본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다시 또 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 인플레 걱정하지만 중국은 디플레 걱정하고 네. 최근에 중국 관련된 뭐 상해라든가 항생, 흔히 말하는 범중국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 공격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국이 뭐 물가도 낮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로 가져가면 오히려 네. 또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팽창될 네. 긍정적인 요인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다. 이 정도 네. 측면에서 보는데 근데 중국의 유동성이 과연 얼마나 스피로버 이펙트가 있는가 그러니까 전효과가 있는가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중국이 왜 돈을 푸는가라고 보면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관리 물가니까요. 생산자 물가는 기업의 어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디플레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풀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안 푸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경제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데 돈을 풀어서 뭔가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부양이 되겠는가? 네,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뭡니까? 바로 오늘까지의 결과 아닙니까? 네. 1년 넘게 중국이 그 수많은 돈이 그러면 왜 워킹이 안 하는가? 저는 이미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동성 함정이 상당 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통화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희망 고문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중국의 올해 2분기 피크아웃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소용이 없을 거다. 돈은 계속 풀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게 네. 원래 이제 중국 경기 안 좋고 부동산 안 좋고 하면 네. 또 뭐 중국발 금융위기 온다 뭐 이런 이제 아, 네. 공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느끼는 거는요. 네. 중국이 안 좋다라고 할 때 네.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과 이 선순환은 네. 오히려 강화되고 네. 괴리만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2018년 2월 달에 최근에 또 여담이지만 트럼프가 또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018년 2월 달에 시작했던 미중 무역 분쟁의 효과가 영향이 중간 단계는 중국이 승리했다, 아니면 중국이 고전했다. 하지만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핵심은 중국의 성장 동인 중에 하나인 외순환, 네. 이런 수출동에서의 동남아 지역의 중간재 역할이 예전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중국 경제가 현재 고충인 부분. 그럼 문제는 돈을 풀어서 그게 해결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특파원이나 현지 사람들보다는 중국의 데이터를만 놓고 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중국이 성장했던 내수 요인과 외부 요인을 봤을 때 항상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중국은 잘 이겨냈죠. 그런데 돈을 풀었을 때 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돈을 풀어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돈을 계속 푼다고 될까? 오히려 중국 정부가 가장 불안해했던 이 부채단에서의 리스크,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가 더 증폭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돈을 풀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거꾸로 저한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 미중무역 분쟁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끝나려면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전히 중국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 동인이 희석되면서 인건의 급등량 속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제 매크로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오늘 말씀주셨던 내용들을 어쨌든 이제 총 취합을 해서 결국 하반기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지 네. 아까 멀티에셋을 이제 보신다 하셨으니까 네. 뭐 지금처럼 계속 이 특정 섹터 쪽에 어떤 관심을 두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좀 펼쳐야 되는 건지 네. 그 부분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답은 미국 금리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표는 매월 올 때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과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질금리의 플러스의 고착화인데요. 이번에도 실질금리의 플러스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핵심 CPI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나타났을 경우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습니다. 동결이 2000년대 이후에는 약 1년 정도, 10개월, 역사적으로는 한 5개월. 그렇다면 동결이 꽤 길겠죠. 그런데 여차하면 이 동결 기간에 상당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주도주가 항상 바뀌었다라는 거.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지금 올지 다음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항상 연준의 큰 흐름, 연준의 피버팅은 한 국면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국면이 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 사이클을 이끌어갔던 동인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이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쏠림이 있는 어떤 산업일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힌트를 좀 드리고 싶고 저도 공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벌어지는 새로운 사이클에서는 중금리 시대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 그러면 금리가 낮아서 할인율을 갖고 성장 산업,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기대감을 안고 나왔던 이런 산업이 앞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면 더 추세를 갖고 성장 산업이 주도주가 될 거고, 그런데 역시 과거 바이오처럼 너무 기대가 앞섰다라고 한다면 꽤 크게 실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의 패턴 변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사이클은 이제는 정말로 실적을 확인하는 비용이 높아지는 그 국면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네. 높게 네. 유지를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네네. 말하면 네. 주식이냐 채권이냐라고 네. 보면 네. 여전히 주식이고 네. 다만 주식 내에서 네. 그냥 뭐 까놓고 얘기를 하죠. 뭐 2차 전지의 쏠림이 조금 네. 수그러들고 다른 쪽 섹터로 좀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주식의 주도주의 변화는 현재 2차 전지와 배터리를 비롯해서 상당 네. 부분 성장 동인이니까 동인이 지속될 거냐?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회의적이시다. 네. 하지만 주식 내에서의 주도주의 교체는 일어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고서는 피케티가 얘기했던 앞으로 우리가 네. 살아갈 이 인생에서 재테크를 등한시하고 새로운 부를 시간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행히 재테크와 그 안에서 주식은 상당히 중요한 자산인 것이죠. 하지만 또 앞에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 자산의 세상을 틀 안에서 보지 말고요. 네. 좀 더 깨서 보면요. 자산은 되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회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주식도 나쁘지 않지만 주식 이외의 자산도 많은 기회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